첫 번째는 그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한국 기술을 가르치고 계신 유정식 교수님의 글인데요. 말하지 않는 기호들, 차후의 탈기호적 언어입니다. 제가 그 보내주신 원고를 읽어보면서 필요하면 PPT의 이미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후 작업의 특이점은 작가가 텍스트를 필요, 다양한 보호를 작품 속에 포함시켜서 언어의 불안정성과 작가의 모호한 정체성을 드러냈다는 점이다. 그의 작품에는 다양한 언어의 알파벳, 숫자, 천, 기도, 상자 등 기호 또는 상형 문자 같은 보호들이었기 때문에 관객은 누구나 텍스트를 읽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된다. 작가는 관객이 수동적으로 의미를 전달받기보다는 각자의 시적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관객이 수동적으로 의미를 전달받기보다는 각자의 시적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작품의 참여자가 되기를 원했고, 이러한 태도는 탈구조주의나 탈기호학의 시대의 흐름이기도 했다. 이 글은 차후의 구호나 텍스트가 포함된 작품들에 나타난 탈기호학적 관점을 살펴보고, 그의 작품에 나타난 해체된 시적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사회관습과 고정관념의 틀을 넘어서려 했는지를 이해하고자 했다. 차후는 그의 작업에 포함된 기호적 요소들을 단순한 의미 전달의 기초 매개 수단으로만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호를 통해서 지워진 기억, 말하지 않은 주체, 감정의 부재를 드러내며 언어 이전의 감정과 감정의 흔적을 시각적으로 환기시킨다. 후기 구조주의자 자크 데리다, 미셸 푸코, 이러한 구조주의 기존 전제를 전면적으로 제고하여서 언어는 결코 하나의 확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기호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의미가 변형되며 따라서 중심적인 해석이 불가능한, 그래서 차후의 작품 항해에 부여하는 잔상, 이런 것을 대표적인 예로 말씀하셨습니다. 항해에 부여하는 찬상을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항해에 부여하는 잔상, 이 작업은 실은 그 다음에 중동 작가도 인용을 했는데 이제 글씨가 되게 많이 쓰여 있는데 잘 보면 not 마치 grief, 너무 많은 슬픔을 갖지는 않고 그곳, 그리고 반드시 이제 슬퍼한다, 이런 모닝한다, 이런 글들이 많이 적혀져 있습니다. 차후이는 이 작업에서 그다지 슬프지 않다, 4분의 1의 애도만이 있다라는 구문을 검은 직사각형 블록 위와 화면 아래 반복해서 썼다. 그리고 그 아래 4분의 1만큼의 비애라고 한글로 언뜻 알아보기 힘들게 흐릿하게 집어넣었다. 4분의 1의 애도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장례 문화에서 유래한 용어로 상중기간의 마지막 단계를 의미한다. 사회의 장례에 술탄하는 문화는 어떤 색을 입을지의 기본과 연결되어 있다. 장례 직후에 100% 애도 기간에는 검정 옷을 입다가 절반 애도 기간, 그리고 4분의 1 애도 기간에는 화생톤 또는 다른 중간톤의 옷을 서서 입어도 되고, 깊은 슬픔의 감정이 어느 정도 사라진, 그래서 잔재나 격심만 남아있는 단계를 의미한다. 이 문장은 슬픔을 표현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슬픈 감정의 부재 혹은 온전치 못한 슬픈 감정의 아이러니를 담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해에 부여한 잔상, 또 다른 작업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 작업에는 아모르, 베로, 엘로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정식 교수님이 같은 제목의 다른 작품, 항해에 부여하는 잔상에 나타난 라틴어 철학 인용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랑 개념을 요약하고 있다. 이 작업이죠. 여기서 아모르, 베로, 엘로이드, 아마 차후 선생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랑 개념인데요. 비슷하게 검정색, 함선 같은 구조문화의 함대한 사람은 대상에게 좋은 것을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조차도 그 사랑에 기반할 수 있다는 문장은 진정한 사랑은 타인을 위한 선한 신앙에서 비롯되고, 그러나 역설적으로 사랑의 본질에서 모든 욕망이 파괴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문장은 아퀴나스의 고전적 사랑론인 사랑은 타인에게 좋은 것을 바라며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와 또 다른 곳에 발췌한 문장이 모든 욕망도 그 사랑에서 나온다는 문장을 결합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사랑의 욕망까지 포함시킴으로써 그는 사랑의 포괄성과 복잡한 구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작가는 아퀴나스의 사랑의 철학을 그 의미를 빗들어서 다른 정보와 시각적 정보들, 검정 형태, 문자 나열,
여백 사이에서 감정, 전체성, 기억의 파편으로 사랑에 대한 관념의 탈중심적인 재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문구들을 결합해 놓음으로써 사랑, 타인에 대한 사랑과 욕망이라는 다소 상충될 수 있는 개념을 공존시킨다는 것이죠. 또한 이 작품의 왼편에는 P4432 좌표나 코드처럼 배치되어 있는데 마치 특정한 위치나 항해의 좌표, 어떤 비밀 코드처럼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읽히긴 하지만 최종적으로 번역되지 않은 인트론이 존재하고 그 가치에 대한 잠재적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이제 활발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퀴나스의 사랑의 철학 외에 주어진 이 숫자 알파벳의 조합은 우리가 아는 구문으로 읽히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시각적으로 화면에 구면을 잡혀주는 선의 역할 이외에 더 많은 의미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호가 상충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왼쪽에 P4432를 일종의 과학적인 용어랑 실은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제 자세히 보면 더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작업은 자기장, 매그넷 필드 1988년 작업을 이제 예를 들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1988년에 마그넷 필드라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에 대해서 1990년대 이전에는 이미 차오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글자 시험을 해오고 있다. 자기장에서는 한글로 쓰인 황하의 물노래, 영어로 쓰인 마지막 단, 압록강, 황하, 그리고 독일 아방가르드 플럭서스의 앞자와 한자로 쓰인 또 다른 글자들이 마치 전기 충격을 맞아서 떨리고 흔들리듯이 스쳐져 있습니다. 제목인 자기장은 자성이나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생기는 보이지 않는 자력의 공간 중심에 검은 축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전기의 파장,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의미하듯이 이 언어들과 검은 선들이 표현주의적인 방식으로 전율하듯이 넘쳐 흐릅니다. 이때 이미 하단에 화살표가 작가의 어떤 트레이드마크인 화살표가 북서쪽을 향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도전하려는 예술의 방향성을 암시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정희 교수님은 표현주의적인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극성표를 또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1989년 차오이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며 통일이 되는 것을 목격한 후에 주변 맥락과 과거의 기억들 그리고 장소에 대한 연속성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다루시게 되는데요. 극성표는 지도 형태를 암시하는 콜라주 작품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부에 이제 멀리서 보면 지금 슬라이드가 잘 안 보이시긴 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제 올려놨으니까 이후에 보시면 되겠지만 밑단에 지도가 이제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가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오랜 적대국이 하나 되는 정책사항을 극과 극은 언젠가 만난다는 의미로 극성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베를린 지도를 썼을 뿐 아니라 베를린 장벽이 부서진 시멘트 구조와 구리철사를 엮어서 작품을 붙였습니다. 더불어 오른쪽 상대의 한문 식구의 배치는 마치 문인화나 성화를 연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왼쪽에는 이제 예를 들어 베를린 근처에 있던 여러 대부리, 무슨 건물의 장소성을 의미하는 물건들이 있고 이제 오른쪽에는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이제 한글의 서체 같은 것들을 콜라주에서 복사해서 사건처럼 올려놓으셨는데요. 이때 오른쪽 상단의 한쪽 무대 비치는 마치 우리나라의 성화를 일치시키는데 일종의 조선시대의 실경시 지도와도 같다. 여기가 베를린인지 작가가 머물렀던 소촌에서 바로는 인왕산 고객길인지 모호하다. 이 초기장만 해더라도 동서남북을 방위를 상징하는 알파벳 뉴스와 중심 또는 마그네틱 필드를 가리키는 M이 자기 중앙에 위치해 있는데 지도와 같아 보이지만 실은 지도 같지도 않고 물결이나 비늘 같기도 하고 또 선의 분철제들 더 이상 무언가를 의미하려는 기호이들을 거부한다. 다시 말해서 지도 위에 걸려있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지도에 대한 확실한 읽기를 더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죠. 방해하고 있죠. 이 작품의 뒷표들은 구조적인 기호 의미 작용의 선두주자가 아니라 해석과 사유의 공간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매개체로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장은 도세의 단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도세단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게 다 대표작들이죠. 이제 1980년대부터 90년대로 자세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단상이고요. 이 작업에서 반복적인 향을 보여주는데요. 유럽과 한국사에서 40년을 이어가신 선생님의 그 개인적 삶과 연결시키고 계시고요. 사용하는 모티브는 글자도 한국의 것과 서구의 것, 과거와 현재가 혼용되어 있습니다. 의미 또한 중의적이고 기억은 끊임없이 재편집되면서 그녀의 작품 속에서 해체되고 재구성됩니다. 이민작 또는 노마직한 경험에서 비롯된 정체성의 불확실성과 경계의 미치성은 차후의 작품의 핵심적인 테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체단상을 상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단상에는 범인을 나타내는 구호, 뱀 모양, 화살표, 그리고 한글로 쓰인 방패라는 것들이 있는데 일종의 이게 복잡한 기호라는 거죠. 하나도 문화적으로 굉장히 섞여 있는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노마딕한 존재를 잘 표현해주는 작품으로 이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제 작업, 뒷샹에게도 해석을 하시는데요. 작가는 이민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소외감과 문화적 번역의 문제를 부각시키면서 동일한 기회가 시간과 공간, 문화에 따라서 얼마나 상이한 의미를 담을 수 있는지에 다릅니다. 이 작업에서 무엇을 포장했는지는 알 수 없는 물체가 이제 이렇게 뒷샹에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초현실주의 작업과 비슷하게 혹은 크리스토 작업을 연상시키게 뭐를 싸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싸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줄에 걸친 문장에서는 내가 믿을 수 없는 것들만 존재한다 라고 씁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해석에 따르면 독일에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 여자인 작가에 대해서 가졌을 불신 혹은 호기심 혹은 편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를 혹시 보호하려는 자기 방해적인 기전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제 이 영어의 표현을 통해서 정확히 무엇이 쌓여 있는지 모른다라는 문구를 이제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조금 빨리 넘어가서요. 2010년대 기억의 상자라는 작업에 저희가 한번 다루겠습니다. 차후의 설치자와 기억의 장사에서는 작가의 정체성을 찾는 여정이 제식화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목에서부터 기억이라는 내면적이고 비가시적인 개념과 상자라는 물리적 구조를 나란히 배치하면서 관객에게 혼돈과 호기심을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이제 혼돈을 야기시킨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비가시적인 개념과 상자, 그 상자는 보이는데 결국 마찬가지로 싸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정사각형의 박스 수백 개가 벽을 채우고 있고 각 상자 안에는 흰천 가방들이 들어 있습니다. 마치 작가의 기억을 물리적 형태로 재현해서 저장하려는 듯이 보이며 일명적이고 반복적인 인덱스로 인해서 기억의 저장소에서 동시에 역설적으로 망각의 알카이브로 보이기도 합니다. 바닥에는 천이나 밧줄들이 모여있는데 몸을 직접 전해하지 않지만 그는 신체를 환기시키는 기표라고 설명합니다. 이 저장된 기억들은 관객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기억은 하나의 서사가 아니라 수많은 조각의 파편들, 그러나 보이지만 실은 닿을 수 없는 파편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단일화거나 이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설치 작업은 단지 신비롭게 보이며 의구심을 자아내는 초현실성을 넘어서서 탈기화학적인 관점에서 사회 전반의 의미 생산의 구조 자체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이는 기호의 해체, 생성, 재해석, 그리고 문화간 의미의 재편이라는 복합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고요. 그녀는 시각예술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고정된 정체성과 소속감, 언어와 문화 사이의 관계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정의와 해석을 탐색하고 동시대 예술 단면에 탈기화학적인 깊이를 부여하는 중요한 작가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차후이는 관객의 기억과 감이 작품의 깊이 조명대로 열린 텍스트를 통해서 관객이 작품의 의미 생성에 직접 개입하도록 각자의 시를 창작하기를 초대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정식 교수님의 글을 대두고 마쳤고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간단히 PPT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차우 선생님을 조금 비교 문화적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노마딕 개념을 좀 비교 문화적으로 바라보고 싶어서 제가 그 할라 아우지라는 원래는 이제 독일에서 공부하고 노마딕 연구를 하는 여성학자에게 대화를 좀 요청했고요. 그 대화의 부분을 제가 발췌해서 보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할라 아우지는 차우이의 작업은 그녀가 독일과 한국을 원한 새로운 경험을 반영하는데 더 넓게는 많은 여성들이 했던 이주 경로를 보여줍니다. 특히 이론가죠. TJ 데모스가 말한 이주 이미지 하면서 보통 이제 사회에서, 특정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 이런 위치를 많이 상상한다. 이제 흥미로웠던 거는 이 작업을 똑같이 이정식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그 오디세이에 대해서 그 굉장히 많이 슬퍼하지 않는다. 이 문구가 쓰여 있는 걸 보면서 이 아우지 학자는 하이고 일본의 되게 단순한 시처럼 보여서 이것이 일종의 생각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유랑하는 예술가의 자신의 위치를 강조한다고 간단하게 이제 해석해 주셨고요. 이어서 중동의 작가들이랑 이제 비교를 해주셨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차우 선생님이 이제 현대 작가들 혹은 해외 작가들, 여러 작가들과의 어떤 맥락 속에서 더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기획자와 그리고 비평가들에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분 다 굉장히 유명한 작가분들이에요. 그래서 모마에도 다 되어 있는 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다시 말해서 중동 작가에서 한정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글씨를 다루는 작가인데, 흥미로웠던 게 이 단위가 일종의 식구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오른쪽 조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넷이 한 단어가 다른 단어라. 그래서 단어를 완전히 문장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단어가 상충하는지 이런 개념까지 분석을 해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 작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회화 작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랍 문자를 근대적 추상회화에 통합한 것이 굉장히 유명하시대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특정 아랍 문화권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아프리카까지 넓게 보시면서 일종의 여성들이 아랍 문자권으로 통합되는 그러한 것을 꿈꿨던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녀의 관심은 문자에 대한 형식주의적인 접근을 훨씬 넘어선 것이고요. 시적이면서도 구조적인 형식 개념의 맥락에서 저는 이 차우이의 어떤 이런 실험들을 쉽게랑 연결시키고 싶다, 이렇게 비평을 해오셨고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다 제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 작가는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출신이기도 해서 프랑스 말과 그 다음에 그 상황에서 이제 아랍말을 접근할 때 자기가 언어를 잘 이해를 못할 때 표시를 하면서 그것을 상형 문자로 변형시켜서 뭔가 특정한 문화권에서 언어적, 문화적 경계도 넘으면서 여성 작가가, 특히 노마딕한 작가가 취한 위치를 이런 책이나 텍스트 작업으로 오랫동안 해오시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목도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아랍의 묵시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림은 굉장히 귀여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우 선생님이 저술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책을 아티스트북을 발간한다든지 이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차우이 선생님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을 할랄 아우지 그 비평가와 미술사가의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